할머니 왜 비를 맞고 계세요? 상추 전부 다 제가 살 테니 감기 걸리기 전에 어서 들어가세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거센 빗줄기가 세상을 두들겼고 저는 그 소리에 묻혀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학교 정문을 빠져나와 좁은 골목길로 접어드는 순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그 자리에서 저는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몸을 웅크린 채로요.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두 손은 파랗게 질린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몸을 가리려 하지 않고 오직 비닐 덮개로 상추 봉지들을 감싸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할머니를 본 게 처음은 아니었습니다. 3년째였습니다. 제가 대학에 입학한 뒤로 줄곧 할머니는 저 자리에서 상추를 팔고 계셨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할머니는 늘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학생, 상추 한 봉지 어때요? 가끔 할머니가 건네시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지나쳤습니다. 지갑이 가벼웠기 때문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란 저는 생활비와 학비를 모두 스스로 마련해야 했습니다. 편의점 야간 근무, 전단지, 배포, 과외까지 손이 닿는 일은 다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상추 봉지들이 흙탕물과 뒤섞여 무너져 내리고 있었고 할머니는 한 손으로 그걸 필사적으로 추스르면서도 다른 손으로는 멀쩡한 상추라도 건지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떨리는 손끝이 비를 맞아 더욱 파랗게 질려 있었고 할머니의 얼굴에는 체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할머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슬픔도 분노도 아닌 그저 버텨내려는 의지만이 남아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팔아야 집에 가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겨우 들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5,000원권 한 장뿐이었습니다. 내일 아침 식사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 사면 끝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이거요, 전부 살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전부요? 네, 전부요. 저는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추 봉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2봉지였습니다. 한 봉지에 1,000원씩이었으니 12,000원어치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학생. 이건 너무 적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이게 다예요.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상추 봉지들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셨습니다.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봉지를 받아들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황급히 달려가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도 신발도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이러다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아니에요, 학생. 괜찮아요. 안 괜찮으세요. 이러시다 쓰러지세요.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결국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택시를 잡아야 했지만 제 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택시비를 내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요. 제가 모시고 갈게요.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바짝 기울이고 함께 걸었습니다. 제 왼쪽 어깨는 빗물에 흠뻑 젖어갔지만 상관없었습니다. 학생 참 착하구먼.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40분쯤 걸었을까요? 점점 주변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자 넓은 도로가 나타났고 깔끔하게 정돈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있는 고급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응,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정원수가 가지런히 심어진 2층짜리 저택이었습니다.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가로등까지 서 있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집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남성은 황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일 보느라. 일이요? 이 비에 어디를? 남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남성은 저를 힐끗 보더니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생분.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집에 사신다고요? 그럼 왜 학교 앞에서 상추를 팔고 계신 걸까요? 학생, 들어와서 옷이라도 말리고 가요. 할머니가 손짓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제가 들어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젖었는데 감기 걸려요. 잠깐만이라도요.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가 내어주신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거실은 넓고 고급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살아온 세계와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서울대요. 아이고, 똑똑하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미안한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혹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눈빛에 무언가 깊은 슬픔 같은 게 스쳤지만 저는 그걸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랬구나, 힘들었겠네, 괜찮았어요. 좋은 분들이 많이 도와주셨고 저도 열심히 했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건 제가 선택할 수 없는 일이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고아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5살 때였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가다 사고를 당했습니다. 저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지만 부모님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친척도 없었고 저를 맡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습니다. 밤마다 엄마를 찾으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적응했습니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웃어야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저를 아껴주셨고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며 저는 늘 반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울대에 합격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은 기뻐하셨고 저도 기뻤습니다. 하지만 대학에 들어온 뒤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았지만 생활비는 스스로 벌어야 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편의점 야간 알바를 시작했고 주말에는 과외를 나갔습니다. 전단지를 돌리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잠은 늘 부족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졸다가 교수님께 지적받은 적도 있었습니다.
친구들은 술을 마시고 여행을 가고 연애를 했지만 저는 그럴 여유가 없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외로움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좁은 고시원 방에 혼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다른 집 창문에서 새어나오는 불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 안에는 가족이 있겠지. 저는 가족이 그리웠습니다. 부모님의 얼굴은 흐릿하게 기억날 뿐이었지만 따뜻한 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품, 아빠의 손, 함께 웃던 시간들 하지만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웃었습니다. 누가 물어보면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제가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 제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정확히는 3년 전부터였습니다. 대학 1학년 때 처음 학교 앞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상추를 파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른 노점상들과는 달리 할머니는 조용히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처음엔 그냥 동네 어르신이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몇 주가 지나도 몇 달이 지나도 할머니는 늘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학생, 상추 한 봉지 어때요? 가끔 할머니가 말을 걸어오셨지만 저는 돈이 없어서 그냥 지나쳤습니다.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다른 손님들에게는 별로 말을 걸지 않으셨습니다. 유독 저에게만 말을 거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지나갈 때면 할머니는 늘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처음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할머니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저렇게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저 자리를 지키실까? 저 나이에 왜 저렇게 힘든 일을 하실까? 혹시 사정이 어려우신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며 지나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저는 할머니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 젖은 상추, 체념한 표정. 그 모습이 마치 저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혼자 버티고, 혼자 견디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는 모습이요. 그래서 저는 전 재산 5,000원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착한 곳이 대저택이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내내 저는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저렇게 부유한데 상추를 파시는 걸까? 혹시 무슨 사연이 있으신 건 아닐까? 하지만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지 않은 사연이 있으니까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며칠 뒤 할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생, 그날은 고마웠어요. 밥이라도 한번 같이 먹을래요? 저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게 저와 할머니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그 저녁, 저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마치고 학교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몸은 지쳐 있었고 배는 고팠습니다. 지갑 속 5,000원으로 삼각김밥 2개를 사서 저녁과 내일 아침을 해결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학교 정문 앞에서 할머니를 봤습니다. 평소와 달랐습니다. 할머니는 늘 단정한 모습으로 상추를 팔고 계셨는데 그날은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그저 비닐 덮개로 상추만 가리고 계셨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상추 봉지들은 빗물과 흙탕물에 뒤섞여 반쯤 망가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 손으로는 무너지는 봉지들을 추스르고 다른 손으로는 멀쩡한 상추라도 건지려 애쓰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너무 떨리고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손끝이 비를 맞아 더욱 차갑게 보였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에는 체념과 안타까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이 할머니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보자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러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학생 입이에 왜 안 들어가고 할머니야말로요. 이러시다 큰일 나세요. 저는 제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기울였습니다.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나는 괜찮은데 이 상추들이 문제지. 할머니는 젖은 상추 봉지들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오늘은 이걸 다 팔아야 집에 가는데 이렇게 됐으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혀 간신히 들렸습니다. 그 말 속에 담긴 막막함이 제 가슴을 쳤습니다. 저는 지갑을 꺼냈습니다. 5,000원권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버텨야 하는 돈이었습니다. 이 돈으로 밥을 사 먹어야 했고 교통비도 남겨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을 꺼내 들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살게요. 뭘? 상추요. 제가 다 살게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다다요? 네. 저는 5,000원을 내밀었습니다. 할머니는 당황한 표정으로 상추 봉지를 세기 시작했습니다. 12봉지였습니다. 한 봉지에 1,000원씩이었으니 12,000원어치였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학생. 이건 너무 적어요. 그리고 학생이 이걸 다 어떻게 써요? 괜찮습니다. 저는 할머니의 손에 5,000원을 쥐어드렸습니다. 제가 가진 돈이 이게 다예요. 그리고 저 고시원에 사는데 룸메이트들이랑 나눠 먹으면 돼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혼자 사는 좁은 고시원 방에 살고 있었고 룸메이트 같은 건 없었습니다. 상추 12봉지를 어떻게 처리할지도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제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고마움 그리고 무언가 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생 고마워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상추 봉지들을 큰 비닐봉지에 담아 건네셨습니다. 저는 그 무거운 봉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조심히 가요. 비 조심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도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 저는 황급히 상추 봉지를 내려놓고 할머니를 붙잡았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옷도 신발도 머리카락도 모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할머니는 그렇게 말했지만 온몸이 떨리고 계셨습니다.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요. 학생은 가요. 할머니는 손을 저으셨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안 됩니다. 이러시다 쓰러지세요. 주소 알려주세요. 결국 할머니는 주소를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제 주머니는 이미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택시비를 내시겠다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걸어가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하지만 너무 멀어요. 괜찮습니다. 저는 제 우산을 할머니 쪽으로 바짝 기울이고 한 손으로는 할머니를 부축하고 다른 손으로는 상추 봉지를 들었습니다. 무거웠지만 견딜만 했습니다. 비는 더욱 거세게 쏟아졌습니다. 제 왼쪽 어깨는 빗물에 흠뻑 젖어갔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할머니를 안전하게 집까지 모셔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학생 미안해요. 폐를 끼치네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넌 참 착한 애구나. 할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40분쯤 걸었을까요? 점점 주변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벗어나자 넓은 도로가 나타났고 깔끔하게 정돈된 단독주택들이 줄지어 서 있는 고급 주택가가 펼쳐졌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가 이런 동네에 사신다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안내에 따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멈춰선 곳은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대문 앞에 정원수가 가지런히 심어진 2층짜리 대저택이었습니다. 펜스가 둘러쳐져 있었고 넓은 마당에는 가로등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현관 앞에는 중년 남성이 우산을 들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모님, 어디 가셨습니까? 남성은 황급히 달려와 할머니를 부축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요, 김씨. 일 보느라. 일이요? 이 빗속에 어디를? 남성의 말이 끊겼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 학생이 날 집까지 데려다 줬어요. 남성은 저를 보더니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학생분. 덕분에 사모님께서 무사히 돌아오셨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학생, 들어와서 옷이라도 말리고 가요. 이렇게 젖었는데. 아닙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너무나 낯선 세계였습니다. 상추를 파시던 할머니가 이런 저택에 사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감기 걸려요. 잠깐만이라도 들어와요. 할머니는 제 팔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저택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이 펼쳐졌습니다.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시원 방보다 훨씬 넓은 현관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발 벗고요. 김씨, 이 학생 옷 좀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씨라고 불린 관리인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현관에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큰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그림들 모든 게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할머니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소파는 푹신했고 따뜻했습니다. 관리인이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편한 바지였습니다. 저기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와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넓었습니다. 욕조와 샤워 부스가 따로 있었고 세면대도 2개였습니다. 거울도 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피곤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저택에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제게 딱 맞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마 비싼 옷이겠지요. 거실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마셔요. 몸 좀 녹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몸이 서서히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신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상추를 팔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서울대요. 아이고, 똑똑하네.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듯 미안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혹시 실례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2막 제사장, 예상 밖의 집, 제사장 제7챕터, 저택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이 펼쳐졌습니다. 넓었습니다. 제가 사는 고시원 방보다 훨씬 넓은 현관이었습니다. 대리석 바닥이 반들반들 빛났고 벽에는 고급스러운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신발 벗고요. 김 씨, 이 학생 옷 좀 준비해 주세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김 씨라고 불린 관리인은 고개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었습니다. 젖은 운동화가 현관에 물을 뚝뚝 흘렸습니다.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요. 할머니는 제 마음을 읽은 듯 말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자 더욱 놀랐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큰 창문으로 정원이 보였습니다. 가죽 소파와 유리 테이블,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과 그림들 모든 게 제가 살아온 세계와는 달랐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할머니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소파 끝에 앉았습니다. 소파는 푹신했고 따뜻했습니다. 관리인이 마른 옷을 가져왔습니다. 남자 옷이었습니다. 깨끗하게 다림질된 셔츠와 편한 바지였습니다. 저기 화장실에서 갈아입고 와요. 할머니가 화장실을 가리켰습니다. 저는 옷을 받아들고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화장실도 넓었습니다. 욕조와 샤워 부스가 따로 있었고 세면대도 2개였습니다. 거울도 컸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젖은 머리카락, 피곤한 얼굴, 움푹 들어간 눈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제가 이 저택에 있다는 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옷은 제게 딱 맞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아마 비싼 옷이겠지요. 거실로 돌아오자 할머니가 따뜻한 차를 준비해 놓고 계셨습니다. 마셔요. 몸 좀 녹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생강차였습니다. 따뜻하고 달콤했습니다. 몸이 서서히 녹는 기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할머니도 옷을 갈아입으셨습니다. 젖은 머리를 말리고 깨끗한 옷을 입으신 할머니는 전혀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학교 앞에서 상추를 팔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우아하고 품위 있는 노부인이었습니다. 학생, 이름이 뭐예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민준이요. 강민준입니다. 민준이 좋은 이름이네요. 할머니는 잠시 제 얼굴을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학교는 어디 다녀요? 서울대요. 아이고, 똑똑하네. 전공은? 경영학과입니다. 부모님이 자랑스러워 하시겠어요. 그 말에 저는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제 표정을 보고 눈치챈 듯 미안한 얼굴을 하셨습니다. 혹시 실례했나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찻잔을 들고 계시던 할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랬구나. 몇 살 때? 5살 때요. 교통사고였습니다. 혼자 많이 힘들었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렸습니다. 괜찮았어요. 고아원 선생님들이 잘 돌봐주셨고 저도 열심히 살았으니까요. 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힘들지 않았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었고 제가 선택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지금은 혼자 살아요? 네. 학교 근처 고시원에 살고 있습니다. 생활비는 알바에서 벌어요. 편의점이랑 과외 몇 개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깊고 슬퍼서 저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이름을 부른 게요. 네.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할머니께서 이미 많이 도와주셨어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할머니의 친절이 고마웠지만 동시에 부담스러웠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부담 가지지 마요. 그냥 할머니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할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학교 생활, 알바, 꿈, 미래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야기를 들으며 때로는 웃고 때로는 안타까워했습니다. 마치 제 이야기가 할머니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요. 할머니는 왜 학교 앞에서 상추를 파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큰 집에 사시는 분이 왜 길거리에서 상추를 파시는지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셨습니다. 그러더니 쓸쓸하게 웃으셨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요. 나이 들면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뭐라도 해야겠다 싶어서 시작했어요. 가족은 안 계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있었지요.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 오래전에 잃었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오래된 일이에요.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손자도 있었는데 그 애도 잃었어요. 사고로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도 저처럼 가족을 잃으셨던 거군요. 그래서 가끔 학교 앞에 나가면 젊은 학생들을 보면서 위로를 받아요. 내 손자도 저렇게 컸을 텐데 하면서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아드렸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집에 가야 했습니다. 할머니는 택시를 불러주셨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요. 그리고 내일 시간 있으면 다시 와요. 할머니가 밥 해줄게요. 네, 할머니. 감사합니다. 저는 인사하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면서 뒤를 돌아보니 할머니가 대문 앞에서 손을 흔들고 계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고시원 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처음 본 사람인데 왜 그렇게 잘해주시는 걸까요? 하지만 동시에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의 따뜻함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계속 저를 찾으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밥은 먹었니? 공부하느라 힘들지? 시간 되면 할머니 집에 들러요.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문자는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오늘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저녁 준비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제가 평소 먹던 편의점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살이 너무 없더라고. 할머니는 제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다 먹어야 해요. 저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큰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반찬이야. 고시원 가져가서 먹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저녁도 먹었는데 괜찮아요. 혼자 사는 애가 제대로 먹어야지. 가져가요. 저는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반찬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옷이었습니다. 민준아,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
할머니가 새로 샀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돈 벌어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받아요.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재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할머니는 돈을 주려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벌 수 있어요. 아니야. 어린 친구가 혼자 지내기엔 힘들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제2막 제5장, 이유 없는 친절, 제5장 제9챕터. 그날 이후 할머니는 계속 저를 찾으셨습니다. 이틀에 한 번, 때로는 매일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엔 문자였습니다. 민준아, 오늘 밥은 먹었니? 공부하느라 힘들지? 시간 되면 할머니 집에 들러요. 저는 처음엔 부담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문자는 강요하는 느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궁금해하고 걱정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야. 오늘 저녁 먹었어? 아직이요. 그럼 우리 집에 와요. 할머니가 저녁 준비했어요. 저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목소리에 담긴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네, 갈게요. 할머니의 집으로 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김치찌개, 된장국, 불고기, 나물 반찬들, 제가 평소 먹던 편의점 도시락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음식들이었습니다. 많이 먹어요. 살이 너무 없더라고. 할머니는 제 그릇에 반찬을 수북이 담아주셨습니다. 할머니, 너무 많아요. 괜찮아요. 다 먹어야 해요. 저는 오랜만에 배불리 먹었습니다. 할머니는 제가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셨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할머니는 큰 봉투를 내놓으셨습니다. 이건 뭐예요? 반찬이야. 고시원 가져가서 먹어요. 할머니, 이러시면 안 돼요. 이미 저녁도 먹었는데. 괜찮아요. 혼자 사는 애가 제대로 먹어야지. 가져가요. 저는 거절했지만 할머니는 물러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저는 반찬 봉투를 들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옷이었습니다. 민준아, 옷이 너무 낡았더라고. 할머니가 새로 샀어요. 할머니, 이건 정말 안 됩니다. 제가 돈 벌어서 살 수 있어요. 괜찮아요. 할머니가 사고 싶어서 산 거예요. 받아요.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교재비가 부족하다고 하자 할머니는 돈을 주려 하셨습니다. 제가 거절하자 장학금 신청을 도와주겠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괜찮습니다. 제가 알바해서 벌 수 있어요. 아니야. 어린 친구가 혼자 지내기엔 힘들잖아.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바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묘한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잘해주시는 걸까요? 저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것. 누군가 베푸는 친절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것. 고아원 시절 어떤 부부가 저를 입양하겠다고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친절했습니다. 선물도 많이 사주셨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드디어 가족이 생기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들은 제가 받을 보험금 때문에 입양하려던 거였습니다. 부모님이 남긴 유산이 있었고 그걸 노린 거였지요. 다행히 고아원 선생님이 알아채고 막아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사람들의 친절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친절도 두려웠습니다. 할머니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제 곁에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산책을 함께 할 때도 할머니는 늘 제 이야기를 들으려 하셨습니다. 오늘 학교는 어땠어? 공부는 잘 되니? 친구들이랑은 잘 지내?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친구는 별로 없었습니다. 공부는 알바 때문에 제대로 못하고 있었습니다. 매일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걱정하실까 봐요. 그런데 할머니는 다 알고 계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제 표정만 봐도 아시는 듯 했습니다. 민준아,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할머니가 도와줄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할머니가 저를 병원에 데려가셨습니다. 할머니, 왜요? 저 안 아픈데요. 건강검진 받아야지. 젊어도 관리 안 하면 안 돼. 할머니는 제 손을 잡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종합검진을 받았습니다. 비싼 검진이었습니다. 제가 돈을 내려 했지만 할머니가 막으셨습니다. 할머니가 낼게. 걱정하지 마. 검진 결과는 괜찮았습니다. 다만 영양 상태가 좋지 않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대로 식사를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속상해 하셨습니다. 역시 제대로 못 먹고 있었구나.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알아서 잘 먹을게요. 안 돼. 이제부터 할머니 집에서 밥 먹어야 해. 일주일에 3번은 와야 해. 할머니, 그럴 수 없어요. 제가 바빠서. 바쁘면 할머니가 도시락 싸줄게. 그것도 안 되면 할머니가 고시원으로 갖다 줄게. 저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의 집착에 가까운 관심이 점점 부담스러워졌습니다. 할머니,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잘해주세요? 저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너를 보면 내 손자가 생각나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할머니가 못 지켜준 손자 너를 보면 그 애가 생각나. 그래서 널 도와주고 싶어. 미안하구나. 부담스럽지?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고마워요, 할머니. 하지만 제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왜 할머니는 저를 손자처럼 대하시는 걸까요? 그냥 닮아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3번씩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처음에 불안감은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할머니는 정말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으셨고 그저 저를 챙기고 싶어 하셨으니까요. 저도 할머니가 좋았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있으면 외롭지 않았습니다. 마치 진짜 가족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할머니가 전화를 하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저녁에 와요. 할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게 있어. 무슨 준비요? 와서 봐요. 놀랄 거야. 저는 궁금했습니다. 할머니가 무엇을 준비하셨을까요? 오후 6시 할머니 댁에 도착했습니다. 관리인 김 씨가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 씨. 사모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현관에 들어서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할머니가 직접 요리를 하신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어서 와, 민준아. 앉아.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아주셨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들 명절 음식 같았습니다.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너무 많은데요. 오늘이 특별한 날이거든. 민준이를 처음 만난 지 한 달 됐어.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한테는 너무 소중한 한 달이었어. 그래서 기념하고 싶었어. 저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행복했어요, 할머니.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할머니는 계속 제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셨습니다. 저는 배가 터질 것 같았지만 열심히 먹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거실로 가자. 할머니가 보여줄 게 있어. 뭔데요? 와서 봐. 저는 할머니를 따라 거실로 갔습니다. 거실은 평소와 똑같았습니다. 넓은 소파, 유리 테이블, 벽에 걸린 그림들. 할머니는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앉아.
할머니가 차 가져올게. 할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제가 여기 온 지 한 달이 됐지만 거실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벽에는 여러 그림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풍경화, 정물화 모두 고급스러운 그림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거실 한쪽 벽 가장 큰 액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사진이었습니다. 대형 액자 안에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젊은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둘 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여자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배경은 바닷가였습니다. 파란 하늘과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사진이었습니다. 행복해 보이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남자의 얼굴, 여자의 얼굴. 저는 그 얼굴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가방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그저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진 속 두 사람, 제 부모님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제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발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 있을 때 부모님 사진 한 장을 받았습니다. 흑백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작고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저는 그 얼굴을 외우고 있었습니다. 지갑 속에 늘 넣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사진 속 두 사람은 분명 그분들이었습니다. 아빠였습니다. 엄마였습니다. 저보다 훨씬 젊은 모습이었지만 분명 그분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주방에서 나오시다가 제 표정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도 저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진이 저는 떨리는 손으로 액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세요?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이게 어떻게 왜 여기에? 저는 제대로 된 문장을 만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저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무언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앉아라, 민준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비틀거리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할머니도 제 맞은편에 앉으셨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똑딱, 똑딱, 똑딱.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아니. 할머니는 제 이름을 부르다 말고 다시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민준 내 손자야. 세상이 멈췄습니다. 할머니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민준 내 손자야. 저는 할머니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민준아, 넌 내 손자야. 내 아들의 아들이야. 아니에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손을 빼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들어봐. 할머니 말 들어봐.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사진 속 남자 강태현이야. 내 아들이었어. 내 아버지야. 저는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를 봤습니다. 강태현.
그 이름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받은 서류에 적혀 있던 이름이었습니다. 부친 강태연. 그리고 저 여자는 김은주야. 내 어머니고, 모친 김은주. 그 이름도 알고 있었습니다. 넌 강민준이잖아. 2015년 3월 20일생. 맞지? 할머니는 제 생년월일까지 알고 계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알고 계세요? 알고 말고. 내가 태어났을 때 할머니가 이름 지었어. 민준이. 백성민 중걸준.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넌 할머니의 첫 손주였어. 너무 예뻤어. 태어났을 때부터 눈이 또렷하고 울음소리도 우렁찼지. 할머니는 너를 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저는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28배 내 아버지가 결혼했어. 내 엄마를 만나 사랑에 빠졌지. 참 좋은 사람이었어, 은주가. 착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는 사진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결혼하고 1년 뒤에 내가 태어났어. 2015년 3월. 봄이었어. 벚꽃이 활짝 핀 날이었지. 할머니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너는 할머니의 보물이었어. 매일 보러 갔어. 안아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내가 처음 걸었을 때, 처음 말했을 때 할머니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고가. 할머니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2020년 7월이었어. 내가 5살 때였지. 여름 휴가를 가려고 차를 탔어. 내 아빠, 엄마, 너, 그리고 할머니.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깊은 숨을 몇 번 쉬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였어. 빗길이었어. 앞차가 갑자기 멈춰섰고 내 아빠가 핸들을 꺾었어. 그리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가 뒤집혔어. 굴렀어. 여러 번.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병원이었어. 온몸이 아팠어. 움직일 수가 없었어. 의사가 왔어. 그리고 말했지. 할머니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 아들과 며느리는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손자는 기적적으로 살았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 아니라고, 거짓말이라고 소리쳤어. 하지만 현실이었어. 내 아들이, 며느리가 죽었어.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는 3달 넘게 병원에 입원해 있었어. 척추를 다쳐서 수술을 여러 번 받았어. 의식이 오락가락했고 움직일 수도 없었어. 그럼 저는, 너는 경미한 부상만 입었어. 일주일 만에 퇴원했대. 하지만 보호자가 없었어. 할머니는 병원에 있었고 다른 친척은 없었으니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아동보호시설로 보내졌어. 임시로. 할머니가 회복되면 데려오기로 했대. 하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할머니가 깨어났을 때는 3달이 지난 뒤였어. 그리고 그때는 이미 내가 어디론가 보내진 뒤였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었어. 왜요? 왜 몰랐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래.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호자라도 함부로 정보를 줄 수 없다고 했어. 할머니가 아무리 애원해도 소용없었어. 할머니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할머니는 미쳤어. 너를 찾아 헤맸어. 여기저기 알아봤어. 변호사도 고용했어. 하지만 찾을 수가 없었어. 시스템이 너를 보호하고 있었어. 할머니로부터.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5년이 지났어. 15년 동안 할머니는 너를 찾았어.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 포기했어. 넌 이미 어딘가에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어쩌면 다른 가정에 입양됐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우연히 너를 봤어. 3년 전 봄이었어. 할머니는 우울했어. 매일 집에만 있었어.
아들도 며느리도 손자도 없는 빈집에서 혼자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밖에 나갔어. 그냥 걷고 싶었어. 아무 생각 없이 걷다가 서울대 근처까지 갔지. 내 아버지가 다니던 학교였거든. 추억이라도 떠올리고 싶었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교 앞을 지나가는데 한 학생이 보였어. 편의점 앞에서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더라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웃고 있었어. 저는 기억났습니다. 3년 전 봄, 저는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냥 지나치려 했어. 그런데 그 학생의 얼굴이 너무 익숙한 거야. 할머니는 멈춰섰어. 다시 봤어. 할머니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였어. 젊었을 때 내 아버지 얼교지였어. 똑같았어. 눈매, 코, 입모양까지 할머니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날 이후로 매일 그 자리에 나갔어. 너를 보기 위해서. 내가 언제 지나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켜봤어. 미친 사람처럼.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어. 정말 내가 내 손자가 맞는지. 하지만 어떻게 확인해? 이름도 모르고 다가갈 용기도 없었어. 만약 다른 사람이면 어떡하지? 만약 내가 할머니를 거부하면 어떡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상추를 팔기 시작했어. 상추를 그래. 내 곁에 있고 싶었어. 내 얼굴을 보고 싶었어. 너와 말이라도 섞고 싶었어. 그래서 학교 앞에서 장사를 시작했어. 할머니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처음엔 내가 지나치기만 했어. 가끔 고개를 숙이며 미안하다는 표정을 지었지. 할머니는 괜찮았어. 그냥 내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 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할머니는 너를 지켜봤어.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더워도 추워도 할머니는 그 자리를 지켰어. 너를 보기 위해서. 할머니 그러다 한 달 전 그날 폭우가 쏟아지던 그날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넌 내 전 재산 5,000원으로 할머니의 상추를 다 샀어. 그리고 할머니를 집까지 데려다 줬어. 할머니는 울었습니다. 그때 할머니는 확신했어. 넌 내 손자가 맞다고. 내 아버지처럼 착한 마음을 가진 내 손자라고. 저는 할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민준아. 할머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너 혼자 힘들게 살게 해서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였던 시간들이, 외로웠던 밤들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울었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할머니 손자예요? 그래. 넌 내 손자야. 내 보물이야. 할머니는 일어나 서랍장으로 갔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꺼내왔습니다.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첩 속에는 제가 있었습니다. 갓난아기였을 때의 저, 돌잔치 때의 저, 유치원에 다닐 때의 저. 모든 사진 속에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할머니가, 아빠가, 엄마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이게 다 저예요? 그래. 다 너야. 할머니는 사진을 하나하나 쓰다듬었습니다. 이건 내가 태어난 날이야. 3.2kg이었지. 작았지만 건강했어. 이건 돌잔치 때야. 넌 떡을 잡았어. 할머니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 이건 유치원 입학식 날이고 넌 울지 않았어. 씩씩하게 들어갔지. 이건 내 5번째 생일이야. 마지막으로 함께 찍은 사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사진 속에는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는 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아빠, 엄마, 할머니가 함께 웃고 계셨습니다. 행복한 사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지막 사진이었습니다. 그 2달 뒤에 사고가 났어. 저는 사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기억나지 않는 과거였지만 그 따뜻한 만큼은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이제 기억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억이 안 나요. 5살 때 일은 거의 기억이 안 나요. 그냥 따뜻한 느낌만 어렴풋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이제 할머니가 있으니까. 할머니가 다 기억하고 있으니까.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랑 같이 살자. 이 집으로 이사 오렴.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저는 놀랐습니다. 여기가 원래 제 집이었어요? 그래. 넌 여기서 태어났어. 저 2층 방이 내 방이었어. 지금도 그대로 두고 있어. 할머니는 2층을 가리켰습니다. 가볼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복도 끝 방문을 열었습니다. 아이 방이었습니다. 파란색 벽지, 작은 침대, 장난감들, 그림책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습니다. 20년 전 그대로. 할머니가 하나도 건드리지 않았어. 언젠가 내가 돌아올 거라고 믿었거든. 저는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앉았습니다. 작은 침대였지만 왠지 편안했습니다. 책장에는 그림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저는 한 권을 꺼냈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였습니다. 책을 펼치자 삐뚤빠뚤한 글씨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강민준. 제 이름이었습니다. 어린 제가 쓴 글씨였습니다. 저는 그 글씨를 보며 울었습니다.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고 자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할머니 집에서 잤습니다. 아니, 제 집에서 잤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제 방에서 잤습니다. 할머니는 제 침대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제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민준아, 자니? 아니요. 앉아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잠이 안 와. 꿈만 같아. 내가 돌아온 게. 저도요. 믿기지가 않아요. 저는 할머니를 돌아봤습니다. 할머니, 정말 제가 여기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여기가 내 집이야. 원래 내 집이었어. 할머니는 제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이제 혼자 힘들게 살지 마. 할머니가 있어.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행복해요. 가족이 생겨서 할머니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우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이마에 입을 맞추고 방을 나가셨습니다. 푹 자렴. 내일 아침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네, 할머니. 잘 자세요. 할머니가 방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꿈만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만 해도 저는 혼자였습니다. 가족이 없는 고아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만에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잠들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고소한 냄새에 잠에서 깼습니다. 할머니가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원에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이었습니다. 세수를 하고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된장국, 계란말이, 김 나물 들어서 와, 민준아. 잘 잤니? 네, 할머니. 잘 잤어요. 저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그릇에 밥을 담아주셨습니다. 많이 먹어야 해. 너무 말랐어. 네, 할머니.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음식은 늘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민준아, 오늘 할머니랑 어디 갈래? 어디요? 은행이랑 구청. 내 계좌 만들고 주민등록도 옮겨야지. 저는 놀랐습니다. 주민등록을요? 그래. 이제 넌 여기 사니까 주소를 옮겨야지. 할머니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알려야 해. 내가 이사했다고. 장학금 서류도 고쳐야 하고. 저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는 진심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고맙긴. 당연한 거야. 넌 내 손자잖아. 우리는 함께 은행에 갔습니다. 할머니는 제 명의로 계좌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통장에 돈을 넣어 주셨습니다. 할머니, 이건 너무 많아요. 괜찮아. 학비랑 생활비야. 이제 알바 그만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하지만 민준아, 할머니 말 들어. 넌 공부해야 해. 내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해.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넌 이미 잘하고 있어. 혼자서도 서울대에 들어갔잖아. 할머니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구청에서는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이제 저의 주소는 할머니 댁이었습니다. 공식적으로도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가족이 됐습니다. 일주일 뒤 저는 고시원 짐을 정리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옷 몇 벌, 책 몇 권, 그리고 지갑 속 부모님 사진. 저는 그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흐릿한 흑백 증명사진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이 사진만 의지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할머니 집에는 컬러 사진들이 가득했으니까요. 하지만 이 사진도 소중했습니다. 20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유일한 가족의 흔적이었으니까요. 저는 사진을 지갑에 다시 넣었습니다. 짐을 챙겨 할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할머니는 대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어서 와, 민준아. 짐이 그게 다야? 네. 이게 전부예요. 그래. 들어와. 내 방에 짐 풀어. 저는 2층 제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짐을 풀었습니다. 옷장에 옷을 걸고 책상에 책을 놓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었습니다. 정원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이곳이 제 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벽에 걸린 부모님 사진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저는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태연이한테 말하고 있었어. 할머니는 부모님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다고. 할머니가 지킬게라고.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저도 할머니를 지킬게요. 이제 저도 어른이니까.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 서로 지키자. 우리는 함께 부모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엄마.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저 이제 할머니를 찾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을 하자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할머니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알바를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학비와 생활비를 대주셨습니다. 덕분에 저는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적도 올랐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전액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는 제 성적표를 보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민준아, 정말 자랑스러워. 내 아버지도 이렇게 공부 잘했는데 넌 아버지보다 더 뛰어나구나.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게 행복했습니다. 아침마다 할머니가 해주시는 아침 식사를 먹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가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저녁에는 함께 TV를 보거나 산책을 했습니다. 주말에는 할머니와 함께 시장에 가고 영화를 보고 맛있는 식당에 갔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꿈만 같은 일상이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이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할머니와 함께 정원을 거닐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행복하니?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도 행복해.
너를 다시 만나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준아, 할머니가 너한테 미안한 게 있어. 뭐가요? 20년 동안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너 혼자 외롭게 살게 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고아원에서 배운 게 많아요. 혼자 살아가는 법, 강해지는 법, 포기하지 않는 법, 그 시간들이 저를 만들었어요. 그래도 할머니, 이제 괜찮아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있잖아요. 할머니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할머니가 있어.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우리는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가득한 밤하늘이었습니다. 할머니, 저기 별들 보여요? 응, 보여. 아빠랑 엄마가 저 별들 중 하나가 됐을까요?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럴 거야. 분명 저 별들 중 하나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저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엄마, 저 잘 살고 있어요. 할머니도 만났고 이제 행복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마치 부모님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민준아,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할머니. 우리는 한참 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별빛 아래 할머니와 손자가 함께, 더 이상 혼자가 아닌 가족. 그날 비에 젖은 상추 한 봉지를 사기 위해 전 재산 5,000원을 썼던 저는 제 전부를 잃은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오히려 전부를 되찾았습니다. 가족을.